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소처럼 일하다 왔거든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도 책 추천 콘텐츠는 뭔가 계속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침대에 눕고 싶은데 꼭 참고 지금 앉았어요. 이 안경 보여요? 빨간 안경? 사람이 밋밋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거라도 잘 해보자 해가지고 샀어요. 이동진 평론가님 따라서 책 추천 콘텐츠 할 때마다 이 빨간 안경을 쓰고 하는 걸로. 근데 평상시에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꽤 잘 어울려. 먼저 양해 말씀 구하는 게 제가 목이 맛이 지금 좀 살짝 갔어요. 땀이 진짜 많은데 육수를 막 뽑아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찬 인공적인 바람을 쐬면은 금방 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보다 여름에 감기를 훨씬 많이 걸리는 제 구독자 중에 대다수가 이제 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피드백을 받았어요. 저번 책 추천 콘텐츠에 대해서. 근데 대다수 이제 공통된 의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그냥 상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상대방 입에 쑤셔 넣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뭘까? 이번에는 그런 점을 좀 고민하면서 책을 골라봤거든요. 한 권 어디 갔냐? 이게 마우스 받침대로 쓰고 있었네. 책 추천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족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그냥 제 채널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죠. 제가 20대 때 뭐 책 읽고 글 쓴 것밖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 저번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리타분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 고리타분한 인간이 책을 이용해서 자존감 끌어올리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요. 강하게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을 보았을 때 그 책을 좋게 읽고 감동을 받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책의 내용과 메시지 그리고 저자가 가진 감정, 정서, 에너지, 아우라 같은 것들이 그냥 책을 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제 안에 심어져서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제 안에 지금 박완서 작가님도 있고 찰스 다윈도 있고 하이젠베르크도 있고 테드 창도 있고 최승자 시인도 있고 뭐 로리 고틀립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레이몬드 카보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문인들이 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살다 보면 제 자신이 한심하고 쭈구리 같아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가 어떻게 지금 쭈구리 같이 있을 수가 있어? 너 안에 얼마나 지금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조금 저를 끌어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효과를 좀 봤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과 그 이야기의 메시지가 나를 지나간 게 아니라 내 몸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이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키는 용도로 그 이야기와 그 저자의 에너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 마음을 치료하는 법. 이 책은 이제 로리 고틀립이란 사람이 쓴 심리치료 일지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심리치료사로서 내담자를 만나서 심리치료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심리치료사인 본인이 내담자로서 심리치료를 받는 이야기.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글쓴이 본인까지 포함하면은 총 내담자는 5명이 되고 그 5명의 사례가 이제 흘러가면서 그들이 처한 문제 그리고 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실마리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과정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두텁게 담고 있죠.
분량이 꼭 꽤 됩니다. 그 5명의 사례가 이제 다양하죠. 뭐 다양한 삶의 문제로 와요. 근데 크게 보면은 뭐 중독, 그리고 우울, 그리고 분노 이런 문제로 이제 찾아오는데,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중독, 우울, 분노 같은 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이제 그걸 점점 파 내려갈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거는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같은 근원적인 감정이에요.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그걸 묻어두고 싶어서 그거보다 덜 괴로운 중독, 우울, 분노를 가지고 온 거죠. 이 5명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람들이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회복의 씨앗이 거기서 생기고 점차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뭐 어느 시점에 이렇게 우울감 때문에 힘들다 하면은 저는 그 우울감 파트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했지 하면서 보면서 뭔가 힌트를 얻기도 하고, 제가 뭔가 중독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 그 중독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더라 하면서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의 집에 심리치료사 한 명씩 놔드린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이 제목이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난 이 제목을 보면 화가 나. 이거는 테마니아. 그러니까 이 책의 풍부함과 이 책의 깊이와 이 책의 아우라를 하나도 담지 못했어. 이 마음을 치료하는 법이라는 이 제목은 아, 분노했네. 그러니까 저자죠. 그 심리치료사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헤쳐나가야 할, 그리고 마주해야 될 화두가 불확실성, 무의미,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요. 근데 요즘 저는 좀 그 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어떤 화두 같은 거를 얻어가실 수도 있는 책이어서 이 책 정말 추천드리고, 볼 때마다 울어요. 그리고 2번째 책. 이거 너 연우야 너무 두꺼운데? 타국에서의 1년. 이 책은 이창래 작가님 쓰신 장편 소설이에요. 이창래 작가님도 그 파친코 이민진 작가님처럼 한국계 미국인이시래요. 이제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어떤 정체성에 관해 논하는 소설을 디아스포라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 책의 주인공 틸러 또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읽었던 어떤 이야기,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와도 닮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설은. 그러니까 모든 클리셰와 모든 전형을 다 파괴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상천외해서 도대체 이 미친 이야기가 그 끝이 어딜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 책을 부여잡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는 책이고, 주인공 틸러가 사랑하는 벨, 그리고 그 벨의 아들 빅터 주니어, 그 3명의 관계 혹은 유대 혹은 절망 또는 희망, 이런 거를 다루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틸러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 중 한 명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제약회사의 거물이자 화학자인 그러니까 퐁의 조수 같은 역할로 이 틸러가 들어가게 되면서 뭐 마카오, 홍콩 등지를 누비면서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종횡무진 이야기, 이런 걸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고난 역경이 많은데 근데 은은하게 또 공기는 또 따사롭다? 그러니까 이 책은 날씨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추운 겨울날인데 또 해가 좋은 거예요, 햇빛이.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 막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또 햇빛 쪽으로 나가면 뭔가 은은하게 또 좀 따뜻해. 막 그런 조금 낙관의 향기가 풍긴달까? 그 낙관의 향기는 제가 추측하기에 이 작가가 틸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틸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 그 감정, 그 시선이 비어져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걸 끝까지 붙잡고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은 결국에는 그런 따사로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다정해요, 다정해. 그런 다정함이 이제 삶의 어떤 경계에서만 오두망찰 떠돌던 틸러를 삶 속으로 풍덩 빠져들게 하는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늘상 읽었던 거 말고 조금 다른 이야기 없어? 라고 갈급하신 분이 있다면 이창래 소설, 특히 타국에서의 일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마쓰다미리. 만화예요, 만화. 숭늉 같잖아요. 밍밍해 보이고, 그 밍밍함 속에 뭔가 시큼새콤한 레몬 맛도 있고, 또 마라 맛에 얼큰한 카운터 펀치도 숨기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주인공 수짱은 30대 초반 여성이고, 카페 종업원이에요. 근데 그 카페 종업원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상 하는 그냥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또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되게 담백하게 두부처럼 그렸어요. 요즘같이 또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에 이런 고민 다들 하고 살지 않나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러니까 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은 결국에는 꼭 변해야 돼? 변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 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귀엽고 또 설득력 있고 따뜻하고 또 담백하고, 그러니까 변하고 싶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변하고 싶나요, 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변화하기 싫은 부분도 있지 않나요? 생각해보자. 변하고 싶은 부분도 있죠. 저도 일단 저는 약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부분이 있고, 성격이 되게 급해요. 급하고 약간 내로남불도 있는 것 같고 확증 편향도 있는 것 같아요. 바뀌기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인간이 조금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진짜를 알아보는 눈도 있고, 평소에는 무단횡단 하지만 옆에 애기가 서 있으면 무단횡단 못하는 그 마지막 윤리의식 같은 건 남아있고, 결국에는 나는 나의 변화하기 싫은 부분을 지켜가면서 나의 다양한 부분을 늘려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가 이 책의 결론인데, 숫장 닿은 결말이자 저한테도 되게 울림을 주는 결말이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할 것 없이 이 책은 정말 선물하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 이거를 받았는데 싫어했던 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꽤 선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한 5명한테 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마쓰다미리 이 작가님이 되게 다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결의 만화가 꽤 많거든요. 이 책을 보고 마쓰다미리 이 작가님 더 궁금한데 하면은 이제 도서관에 겁나 많을 거예요. 책이. 동화책도 또 쓰셨고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네 번째 책, 그녀를 지키라. 장 바티스트 앙드레아. 프랑스 작가님이죠. 가장 최근에 본 소설인데, 이게 이제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파이아키아 채널에서 달마다 한 번씩 책 추천해 주는 거 다들 알고 계세요? 그거 보면서 땡기면 한 번씩 사서 읽고는 하는데, 이 책 추천해 주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교보문고에서 결제해가지고 그 다음날 배송 왔길래 그날 아침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네. 이 장 바티스트 앙드레아 이 작가님은 원래 영화 감독이셨대요. 불혹이 넘은 나이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소설로 좀 빛을 본, 이거 공쿠르상 받은 책이에요. 어떤 예술의 족적에서 그 40을 넘긴 나이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를 발견을 해서 그 분야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완서 작가님도 이제 40에 남옥으로 등단하셨고, 이창동 감독님도 원래 소설가셨지만 그 40이 넘은 나이에 영화 감독으로 이제 데뷔하셨잖아요. 그리고 바티스타 앙드레아 이분도 원래는 영화 감독이었다가 이제 부르기 넘은 나이에 소설로 이렇게 빛을 보게 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되게 늦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취업도 늦고 뭐 학교도 늦게 하고 다 늦었거든요. 저는 무언가 이렇게 늦게 해서 빛을 본 사람들을 저는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고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고, 이 작가님의 그 내력은 이 책을 다 보고 알았지만 이 책이 뛰어난 것 플러스 이 작가님의 그런 이력을 보고 더 좋아졌다, 이 책이.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 책은 어떤 한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1900년부터 1940, 50년 그 사이의 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양차 세계대전이 있고 또 세계사적으로 되게 혼란한 시기이기도 하죠. 미켈란젤로 비탈리아니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현재와 과거가 조금 교차가 되어요. 죽음을 앞둔 비탈리아니와 젊은 비탈리아니의 그 삶,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소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왔다 갔다 거림도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막 현재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단초를 주면 그 단초를 확 물어버리는 그 과거의 첫 문장이라든지 이렇게 잘 이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흐름 자체가 되게 멋난다 싶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각가의 아들로 또 외소증이 걸린 몸으로 태어난 비탈리아니가 조각가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전설적인 조각가가 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전생에 걸쳐서 사랑했던 비올라라는 여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런 혼란한 시대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항했고 어떻게 무릎 꿇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대하소설급, 이거 한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분량은 700페이지지만 진짜 막판으로 갈수록 저는 이게 진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흡입력 있고 재밌고, 그러니까 비장미가 쩔어요. 비장미가 이게 조각을 다루고 있고 또 뭐 피에타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는 꼭 이 소설 자체가 뭔가 그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가면은 막 그 다큐에서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막 그 벽에 이제 막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희비극이 그 아름다운 색깔로 확 흩뿌려진 그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그 급의 벽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특히 막판 되면은 나 진짜 소름 쫙 돋은 그 문장이 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의 그 재미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이거 끝까지 보신 분이 있으면은 꼭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저 그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지금 그 누구랑 이거 털고 싶거든요. 읽어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마지막 왓쭈? 무례할 만한 진실이라도, 제가 워낙 추천을 많이 한 책이어가지고 조금 질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를 아시는 분은 에세이예요. 박완서 작가님 에세이. 근데 박완서 작가님은 소설도 많이 쓰셨고 산문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 산문을 거의 660편 정도 쓰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글만 나는 한 35편? 35편 모아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사후에,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님 사후에 엮인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정말 뭐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요. 박완서 작가님의 문학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 88년도에 6개월 상간으로 박완서 작가님이 남편분과 아드님을 연이어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정말 뭐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이야기, 뭐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박완서 작가님다운 문체로 담겨져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책과 책이 조금 연결이 되거나 어떤 책에서 내가 얻었던 화두가 또 어떤 책에서 약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린 이 책 있잖아요. 마음을 치료하는 법.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 로리 고텔립, 이 심리치료사가 결국에는 본인이 마주해봐야 할 그런 삶의 화두가 죽음, 불확실성, 무의미 같은 것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 뭐 우리 삶의 필연적인 조건인 불확실성과 무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자기 안에서 잘 다른 부분과 통합시켜야 할 그런 쟁점들이라고 해요. 그 세 주제가. 근데 여기에 이제 무례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박완서 작가님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저한테 쥐어준 죽음이라는 화두에 대한 어떤 모범 답안을 이 책에서 발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는 자주 불치해병에 걸린 주인공이 나온다. 의사와 가족만 알고 주인공은 자기의 시한부 인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가족들은 주인공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남은 몇 달은 어떡하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갖은 애를 쓴다. 이 대목이 바로 눈물을 노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목이 싫다. 나도 너무 늙기 전에 그런 병에 걸려 죽고 싶지만 이왕이면 내 생명이 몇 달 남았다는 선고를 나 혼자서 내가 직접 듣고 싶다. 가족들에겐 알리지 않겠다. 가족이 먼저 알고 나를 속이게 하고 싶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그 소중한 몇 달을 가족들의 기만과 동정이라는 최악의 대우 속에서 보내고 싶진 않다. 나는 내 마지막 몇 달을 철없고 앳된 시절의 감동과 사랑으로 장식하고 싶다. 아름다운 것에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찬탄을 보내고 싶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여기저기 허둥대며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아름다운 것을 봐두려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탐욕이다. 탐욕은 추하다. 내 둘레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내 창이 허락해주는 한 조각의 하늘. 한 폭의 저녁물. 먼 산빛. 이런 것들을 순수한 기쁨으로 바라보며 영혼 깊숙이 새겨두고 싶다.